안녕하세요. 저는 에코앤 파트너스의 이한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발표드릴 강의의 주제는 환경 리스크 관리와 신사업 기회입니다. 앞서서 왜 ESG가 중요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부분은 ESG 중에 E에 해당되는 부분 중심으로 조금 포커싱을 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순서는 우선 첫 번째,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여러 그 요구들을 받고 계실 텐데요. 그런 ESG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살짝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본 교육의 목적인 환경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한 이 ESG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계를 잡는다면 어떤 분야가 유망하고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ESG에 대한 대응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좀 거시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실제 유럽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전략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등과 같은 배터리 영역과 관련돼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 과정에 ESG가 기회 요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공급망 재편의 어떤 그 제외 대상이 되는 요인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ESG가 거론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EU에서는 2021년 2분기까지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ESG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고요.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핵심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라든가 불법 노동이라든가 이런 ESG 요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실제 글로벌 무역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ESG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기업들이 아마 RBA라든가 예를 들면 TSF라든가 여러 가지 그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업종별로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접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최근에 나온 것들이 아니고요. 사실 과거 10년, 20년 전부터 우리 협력사들이 ESG를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어떻게 작용하냐? 이 기업에 가입을 선언한 여러분들의 고객사가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ESG 요건을 우리에게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숙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기전자 산업의 밸류 체인에서 우리 기업들이 요구받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애플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공급망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100% 써라. 그다음에 매립 폐기물 제로화해라. 너무나 사실은 그 수준이 높은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 목표를 제시하고 동참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사실 전기전자 산업 공통적인 요건 또 애플과 같은 이 공급망에 대한 ESG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런 요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다른 그 흐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2050년, 더 나아가서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어떻게 달성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미디어를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협력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서플라이 체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8년에 115개사에서 불과 2년 만에 73%가 증가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SBT라고 해서 이게 과학적 시나리오 기반에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데요. 여기에서도 스콥 3, 즉 우리 협력사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감축 목표를 선언하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고객사가 야, 우리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줄이도록 노력하자.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레커멘드를 했던 그거에서 아예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도로 강하게 요구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제 자동차 타이어 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협력사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하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도요. 사실 과거서부터 우리 협력사에 대한 ESG를 안 보지 않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탄소 중립화에서 불어닥친 이 ESG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보다 더 강하게 요구할 것들이 나타날 거고요. 또한 그 거래 조건에 더 큰 비중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업종에 속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제조 사업장이 케미컬을 많이 쓰는지, 물을 많이 쓰는지,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관련된 세부 속성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기를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S&P라든가 미국의 지속가능 회계기준위원회 사스비라는 곳에서는 업종별로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등과 같은 ESG와 같은 요소별로 리스크의 어떤 크기를 좀 나름 산정을 해서 보고하는 이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높은 ESG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석유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석탄 발전이라든가 대형 어떤 화학 사업장이 아무래도 상위에 링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의 상당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이런 이제 영역들도 꽤 높은 ESG 리스크의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께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극복해야 될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이런 측면들이 제공하는 그 최종 제품 서비스에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던가 환경에 기여한다던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생태계라든가 또 우리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새로운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전 밸류체인에서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계를 찾아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은 리스크일 수도 있지만 사실 탄소 중립 사회 전환, 에너지 전환 이런 사회에서 변화를 해야 되는 여러 생태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리스크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많은 공공기관과 그런 어떤 이행단체들이 여러분들과 관련된 ESG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명과 사업자 번호에 대한 정보만 알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 회사에 저는 약 50% 정도에 되는 ESG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이게 영향이 적었던 이유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이 정보를 여러분들과의 거래관계에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진 거죠. 여러분들의 이 ESG 관련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가감없이 공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로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저희 회사가 좀 오랫동안 환경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군이 환경 규제 준수에 있어서 좀 많이 제재를 받는가, 또 어떤 내용으로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이 기타 법인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 중소, 중견기업일 수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환경 규제 미준수로 인해서 적발된 그런 건수들이 꽤 있었고요. 그 비중을 보면은 가령 사용 중지라든가 폐쇄 명령, 조업 정지, 과징금과 같은 큰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이고 강화되는 움직임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내면을 저는 이제 살펴보면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아주 이제 사례들을 많이 보면 대부분 몰랐어요. 이게 전에는 이랬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제조기업 할 때는 시설이 붙고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환경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관리가 소홀하거나 관리 시스템이 미비해서 벌어진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그런 파인딩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만약에 우리 사업장 제조라고 판단하시면 우리 사업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여러 설비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다 어떻게 동일한 비중으로 관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어떤 법들을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리지스트리 형태로 그런 등록부를 만드시고 또 그 안에서 조금 오염물질 다배출 또 에너지가 집약적인 그런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정부가 공개하는 환경법규 위반 또 사고 DB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중점 시설과 중점 관리 물질을 선정하시고 이거에 대한 어떤 내부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어프로치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죠. 어렵긴 합니다만 10인 기업이면 10인 기업에 맞게 100인 기업이면 100인 기업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니아라고 하는 정보사회진흥원의 그 빅데이터 플랫폼의 환경 파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안내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는 환경 제재라든가 환경 사고, 그다음에 네거티브적인 그런 미디어 정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을 법한 신사업 기회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환경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환경기업 대표님들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다들 저한테 많은 걸 물으세요. 시장에서 그린 뉴딜 하는데 도대체 내 사업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현재까지 as usual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는 어떤 부분이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2가지의 국가 계획을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2020년 7월에 발표된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이 그린 뉴딜에서 추구하는 바는 에너지 전환 사회, 탄소 중립 전환 사회에서 사실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도시 공간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시키자. 두 번째는 에너지 생태계 부분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생태계를 공고히 하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녹색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게 큰 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는 여러 영역들을 보시면 인프라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도 있고요. 물 관리 체계도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생태계, 또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전문 영역들,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를 친환경으로 전환하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녹색 금융, 다양한 인프라적인 것들을 전환시키자. 이 과정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지금 올해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기점별로 거의 전 부처가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하나씩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기회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실제 드라이브인데요. 유럽에서는 이 플라스틱 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17년에 사실은 순환 경제 정책 패키지가 발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장재, 식품,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의 중점 산업에 대해서 물질과 제품에 대한 재활용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페트 음료병 있죠. 저희 올해부터 음료수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하실 텐데 실제 유럽에서 2025년까지 페트 음료병을 만들 때 25%는 재사용 알페트를 써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료를 버진을 쓰지 말고 25%를 재생 소재를 써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이 여러분들이 분리 배출을 하시게 되면 얘가 안전하게 이 다시 페트병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물류 체계상에서 균일한 소재로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게 중요하고 얘를 수거해서 재활용, 재생 플레이크, 재생 칩으로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 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성숙되지 않은 생태계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진국이 얘기하고 있는 기후 환경 규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치명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이 생태계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가 레벨에서의 기후나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업과 거래를 하고 계시다면 이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친환경 소재, 재생 소재에 거의 글로벌 기업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가격은 좀 높더라도 경쟁력 있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스펙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 소재는 정말 그 납품 계약이 성사되게 되면 이게 물량 베이스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 소재, 재생 소재와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이 소재 공급 계획, 소재를 수급하는 이런 계획,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대표님, 제가 아는 몇몇 기업 대표님들께 허락을 받고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기업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폐가죽을 재생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문제는 폐가죽의 발생량이 작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플라스틱의 발생량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에는 가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가죽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비율은 13.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얘를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환경오염이 많이 유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폐가죽을 수거해서 얘를 섬유, 그러니까 실로 뽑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혁신 기업이고요. 그 안에 알페트, 즉 재생 페트가 30% 또는 50%가 섞여서 이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합성 섬유가 되는 거죠. 혼섬, 그러니까 친환경 재생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친환경에 열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소재에 관심을 갖는 기업도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러 유명 명품 브랜드 또 스포츠 의류사가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어떤 검증과 실증 여러 가지 벤더로 등록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소재로서 경쟁력을 확보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식 방식으로, 즉 물과 케미칼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 스토리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친환경 소재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의 사례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그린 뉴딜의 가장 첫 번째 과제로 거론되는
핵심 과제가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확산시키자였습니다. 워낙 많은 기존 건축물이 있고요. 신축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을 하거나 새로 신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제가 소개드리는 이 기업은 에너지에 집중하는 여러 생태계가 이미 포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이 흐름 속에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결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마케팅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터 방식이 아니고요. 광이온화 방식으로 미세먼지와 세균과 바이러스를 동시에 제거하는 정화 기술입니다. 기존의 환기 장치에 부착이 돼서 그린 리모델링에 포함되는 어떤 정책 흐름과 잘 부합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화가 되고 하동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이 기술이 반영되어 있고요. 특히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취약계층의 시설에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하는데 마케팅 스토리가 맞았던 거죠. 이것 또한 실제 과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질, 그러니까 생활 환경의 질 이런 부분들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그린 리모델링의 어떤 정책 흐름이 잘 부합된 이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제조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혹시 수처리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대기 방지 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활성탄을 쓰실 거예요. 근데 이 활성탄이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됩니다. 근데 활성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탄소 집약도가 높은 소재입니다. 근데 이 활성탄의 가격이 급상승하게 됐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환경 감시가 강화되면서 얘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거 활성탄 폐기물 처리가 너무너무 곤란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제가 소개드리는 이 기업은 활성탄을 에너지를 기존 기술보다 덜 쓰면서 재생을 하는 그런 장치를 고안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이 탄소 중립 사회에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에 신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제품의 환경성을 더해서 수주 경쟁력을 높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이라고 하는 이 재생 기술이 기존에 있지만 에너지를 훨씬 더 들써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였던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앞에서 드렸던 이 사례는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녹색 혁신 기업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검토를 해보십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업사이클링 시장입니다.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요. R&D 단계이고요. 또 법적 요건이나 품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그런 이제 영역입니다.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제가 보니까 작년에 등록된 전기차 차량 수로만 제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2027년에 약 15만 대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이 폐배터리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시장의 가치는 최소로 잡아도 4, 5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전기차 보급을 2025년 기준 25만 대에서 이미 113만 대라는 4.5배의 그 목표 수치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2, 30조 정도의 폐배터리 업사이클링 시장이 열릴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너무 쉽게 계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외에서 실제 이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ESS 장치라든가 전기차 충전소, 그다음에 저출력 모빌리티라든가 비상발전기 동력원 등 다양한 분야로 제품을 업사이클링해서 시장을 형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럽 이런 다임러 크라이슬러라든가 이런 카 메이커와 ESS 제조사, 그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IT 회사, 또 재활용 회사 이런 기업들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런 폐배터리 업사이클링 생태계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대여를 하거나 교환을 해주는 그런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사실은 이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 어떤 품목을 제조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흐름은 국가 계획을 넘어서 글로벌 트렌드로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이런 시장에 전환을 하거나 확장을 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부터라도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 법적 근거, 또 글로벌 트렌드, 또 시장 여건에 어떤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라든가 BT 여러 가지 영역을 같이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환경 리스크 관리와 신사업 기회라고 하는 두 가지 토픽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은 팁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기원하고요. 건강하시고 사업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